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면적인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10에서 15%의 보복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의 통큰 투자에 나섭니다. 투자 논의가 완료된 후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3천억 달러, 우리 돈 4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10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해 암호화폐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트럼프의 보복 관세 그리고 보편 관세와 상호 대응 관세가 시장의 주요 키워드였는데요. M7 기업들도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낙폭을 키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아침에 있는 코인 이슈. 우선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소식으로 먼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변영인 대표의 이슈와이드를 통해 관세 리스크 재부과 그리고 시장 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개장 전 리포트에서는 미중 관세, 즉 고래 싸움의 돌고래, 우리 증시 역시 등이 터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오늘 증시 어떻게 시작될지 저희와 함께 문을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오은비 앵커와 함께 하시죠.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코인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업계 수익성이 극도로 저조해지면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에 채굴 난이도와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면서 경쟁이 심화가 됐고요. 1월 신고점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채굴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가 됐는데요. 다크포스트는 최근 거래소로 전송되는 비트코인 수량 증가가 이 채굴자들의 대량 매도를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채굴자 항복 지표도 마이너스로 진입해서 업계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1월 미국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4개월 만에 처음 하향 조정됐습니다. 채굴 난이도는 채굴 시장의 경쟁 상황에 따라서 2주마다 자동 조정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20분 기준 비트코인은 0.25% 떨어진 96,354달러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014년까지 온체인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코인베이스 이사 코너 그로거는 사토시 관련 온체인 데이터를 발견했고 그의 지갑이 중앙화 거래소와 처음으로 상호작용한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해당 지갑이 2014년 거래된 내역이 확인됐고 이는 사토시가 중앙화 거래소와 최초로 연결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아캄 인텔리전스 분석에 따르면 이 파토시 마이닝 패턴을 기반으로 한 주소들이 109만 6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해당 주소에서 발생한 24건의 출금 패턴이 기존 주소와 유사함이 확인이 됐는데요. 크라켄의 공동 창업자 제시 파월은 당시에 KYC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권고를 하면서 이 사토시 익명성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사토시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프라이버시 운동가였던 렌 사스먼과 필립 지머만 등이 사토시일 가능성이 거론이 됐는데 이 결정적인 증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가 비트코인을 법정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17개 주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하원 의원 캐릴린 영은 MDHB 1389 법안을 통해서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요. 도박법 위반 벌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투명성을 강화해서 디지털 자산의 공공금융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HB 230 법안으로 공공기금의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켄터키주는 KYHB 376 법안으로 초과 준비금의 10%를 비트코인에 배정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5년간 100만 비트코인 확보를 목표로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과 금 보유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반면에 20일은 유동성, 불법 활동 연관성 등을 이유로 이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추가 편입 시 레포와 스왑 계약 재평가 가능성이 경고가 됐습니다. 엘살바도르와 부탄은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독일과 폴란드, 홍콩 등도 준비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 ETF 신청을 받아들이고 검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SEC는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신탁의 성장과 거래를 제한한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 신청을 인정하면서 10월 1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디파이언트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솔라나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했던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이번 결정은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SEC 위원장이 6주 전에 솔라나 ETF 신청 철회를 지시했던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이는 SEC 리더십 변화의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솔라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ETF 승인 경쟁에서 라이트코인과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이 미국 고용 동향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블랙록은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4.09%에서 5%로 확대를 했고요. 스트래티지는 47만 1,107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58만 5,731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는 최대 기업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리플 ETF와 예탁증서 도입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예탁증서를 의미하는 DR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리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반면 밈코인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관련 코인들은 고점 대비했을 때 각각 76%, 88% 하락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지코인이 400원 저항선을 앞두고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의 상승이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도지코인 역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단기 차트에서도 투기적 매수세가 유입되는 신호가 포착됐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도지코인은 밈 문화와 강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400원 돌파 여부가 핵심 관건이고요. 시장 안정과 트럼프 정책이 과연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코인 이슈였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드립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0%대 성장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데요. 중국은 올해 1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월 상승폭인 0.1%와 시장 예상치인 0.4%를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중국의 CPI는 지난해 8월 0.6% 이후 계속 전월 대비 상승폭이 줄었으나 올해 들어 연초부터 이어진 소비 촉진 효과와 춘제 연휴 영향 등에 힘입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0%대 상승률에 머무르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하게 불식시키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독일 극우 정당 지지 논란 배경에 유럽의 노동 문화와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독일 노조 간 첨예한 갈등이 머스크의 극우 성향 독일 대한당 지지로 이어져 그 노조는 근로자 친환적인 유럽식 노동 관행을 요구한 반면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식 고강도 업무 문화를 고수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2022년 트위터 인수 당시에도 직원들에게 고강도 근무를 하거나 퇴사를 선택하라라는 이메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 방식은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유럽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특히 테슬라 독일 공장의 높은 병가율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독일 공장의 병가율이 15%를 웃돈다라는 게시글을 공유하고 이에 앞서 테슬라 경영진이 병가를 낸 직원의 자택을 불시 점검하는 사태가 일어나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행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추가 관세에 맞서 미국산 석탄, LNG 15%, 또 원유 농기계 대형 차량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결정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지 1분 만에 발표된 대응 조치입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보수 성향 폭스뉴스의 간판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현재 대통령 가족이 주요 방송사의 황금 시간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미국 방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폭스뉴스는 새 프로그램이 미국 사회 전반에 상식의 복귀를 초점으로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상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용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 데이르 알리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기 저장고를 전투기로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19일부터 가자지구 휴전에 돌입한 하마스를 향해 언제든 교전 제재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엄포를 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중동 주변국과 접촉면을 넓히는 시리아 과도 정부를 견제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작년 12월 8일 시리아 반군이 내전 승리를 선언한 직후 이스라엘 북부에 접한 시리아 남부 영토로 지상군을 진입시킨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 와이드를 통해 더 다양한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한 분위기였는데요. 미증시 마감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이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이 부분이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소폭 하회를 하면서 이제 일단 상승 출발을 했어요. 일단 기대감들은 노동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다소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대체적인 좀 평가가 좀 있었는데 장 초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이 총리와 정상회담 직전에 했던 인터뷰가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는데 여기서는 이번 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점은 한 10일에서 11일 정도, 뭐 요 정도 안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거나 수급 경기의 심리를 좀 이어지면서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체적으로 좀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 다만 뭐 엔비디아와 메타의 경우에서 뭐 보합권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수급에 좀 대조를 이뤘지만 전체적인 어떤 투심은 굉장히 좀 위축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일부 좀 수급 변동성들은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재부각 우려감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단기적 영향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요. 이에 따라서 이 단기물 채권이 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해당되는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면 장기물 채권들이 좀 상승을 하는데 단기물 채권이 한 2%대 좀 상승을 했었고 장기물 채권이 1%대 좀 상승했다는 점. 이 부분은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다소 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좀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뭐 그렇게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아니지만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확장성 내지는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좀 작용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M7 기업들은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메타만이 홀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관세 리스크로 단기적으로 수급 쏠림 그리고 변동성이 더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럼 M7 기업들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부진하다라는 소식 속에서 4%가 넘게 떨어졌는데요. 자, 그럼 M7 기업 가운데 월가의 이제 의견이 분분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하방이 좀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리스크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 아마존이 한 4% 하락하게 된 배경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3사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은 좀 양호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 특히나 이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이 지난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성장세의 둔화가 좀 확인됐다는 그런 우려감도 좀 일부 있었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시장의 점유율들을 좀 더 확장시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실적의 일부 좀 기대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기대 매출이 시장 전망치보다 소폭 좀 하회했던 점이 조정이 좀 빌미가 됐고요. 다만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를 좀 보면 지금 캐펙스 관련된 이 투자 지출 부분을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유지 내지는 확장 유지 관점에서는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자본적 지출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현행 유지를 한다든가 소폭 좀 증가했던 부분들 메타의 경우에는 2024년도 대비 한 60% 정도 좀 증가된 수치를 올해 안에도 좀 투자를 좀 이어가겠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도 동일한 어떤 기조가 좀 이어졌다는 측면에서는 4분기 일부 좀 둔화세는 좀 있었지만 전반적인 성과 특히나 2023년에서 2024년도로 좀 넘어오는 성장세는 면밀하게 좀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너무나 좀 높아진 기대치 특히나 점유율이라든가 서비스 관련된 어떤 판매 연동 숫자가 다소 3분기 대비 좀 위축된 것이 좀 맞는데 이 부분을 뭐 피크아웃이라고 좀 논하기에는 좀 다소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1분기 그리고 2분기에는 매출의 신장 요건 내지는 성장에 뭐 이견은 없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전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충분히 이 충격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딥시크의 우려를 모두 덜어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일단 뭐 딥시크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처음에 출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저비용 AI 모델이 출시됨에 따라서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크게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사양 칩을 더 많이 사기보다는 중저사양 칩을 통해서 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했었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으로 좀 이어졌던 클라우드 3사의 캐펙스에 관련된 변동 요건들이 이번에 축소 내지는 뭐 보수적 관점이 아니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좀 확대되는 관점에서 그런 우려 요인들이 좀 일부 좀 쇠퇴됐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국들이 중국을 좀 제외한 주요국들이 딥시크에 관련된 어떤 도입이라든가 해당이 되는 어떤 서비스 부분들을 좀 현재 좀 차단하고 있죠. 이 부분은 뭐 보안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지만 신뢰성 관점에 대한 이견들이 좀 크지 않나. 특히나 뭐 개발 비용에 관련된 이견이라든가 해당되는 오픈소스 기반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미국의 견제 수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확장성 관점에서 영향이 좀 다소 제한적인 측면들.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비용 AI 모델들, 특히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진 그런 상황에서 완성된 AI 모델이 출시가 좀 됐다는 점의 관점에서는 오픈소스를 좀 기반으로 했던 저비용 AI 모델의 확장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전 사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딥시크 출시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단순한 우려감들은 현재 구간 이후에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엔비디아가 0.9% 정도 좀 상승하게 된 그런 배경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3사의 자본적 지출 규모가 오히려 좀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에 안도되는 어떤 수급 영향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도 부정도 있는 가운데 파란 자체가 크긴 한가 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상호 관세, 상대국의 무역 장벽만큼 미국도 똑같은 높이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쉽게 이제 관세를 좀 설명할 때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네. 관세가 우리가 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관세의 경우는 무역 상대방이 서로의 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해당 품목에 대한 세금을 좀 부과하는 것이 일반 관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혜 관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역 협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낮춰주거나 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 혜택을 좀 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특혜 관세가 좀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반덤핑 관세.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단가보다 수출 단가가 훨씬 더 현저히 좀 떨어지게 되면 해당되는 어떤 점유율 관련된 그 상대국, 교역 상대국에 관련된 시장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해당되는 그 갭만큼 관세율을 더 올려서 올리는 제도가 이제 반덤핑 관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인 관세 이런 흐름 안에서 상호 관세라는 것은 상대방이 올린 만큼 내려주거나 상대방이 면제한 만큼 같이 좀 면제해주거나 또는 상대방이 오히려 관세율을 상당히 좀 높게 부과를 시켰을 때 동일한 어떤 관세율들을 좀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좀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 관세에 비해서 상호 관세가 굉장히 좀 공정해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왜 이게 악재가 좀 되지라고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상호 관세가 좀 이론적인 측면들은 굉장히 좀 공정하고 좋죠. 다만 이제 이 미국이 해당된 상호 관세를 좀 부과한다는 부분들은 무역 적자에 관련된 품목들에 대해서 이런 갭을 좀 메꾸기 위해서 미국의 유리한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 팔려서 같은 이제 관세율도 좀 부과해서 낮췄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더 많이 파는 품목에 대해서 그만큼에 관련된 갭을 올린다는 것은 다소 좀 부당한 좀 관세다, 내지는 좀 우려감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가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그런 어떤 대미적자 폭들이 좀 큰 품목에 한정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다는 관점에서 리스크의 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내용과 종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짚어봤고요. 저도 자세하게 이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보복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시작을 또 알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떤 한편에서는 그 의미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지금 알루미늄과 철강 노이즈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제가 방송 직전에 뭐 속보가 좀 들어온 거 내용도 좀 확인해 봤을 때는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지금 교역 상대국 관점에서 한국이 미국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큰 영향으로 좀 작용할 것 같은데 일단 해당되는 것들을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에 관련된 보복 조치를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좀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석탄이라든가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15%에 관련된 보복 관세가 좀 부과가 되고요. 그 이외에 뭐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 뭐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뭐 10%의 추가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아니라 오늘부터 좀 효력이 좀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앵커님께서 좀 언급했던 것처럼 대체적인 어떤 품목들, 특히나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그런 품목들의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에 대한 이 타격 요건들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교회 관련된 추가 관세 부과가 미국에 주는 어떤 효과들은 좀 미미할 것이다. 이 부분은 그래도 중국이 어떤 협상을 위해서 선행적인 어떤 조치를 좀 취하긴 했지만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피했다라고 좀 보시겠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중국과 충분히 좀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남겨놨다는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수기했고 다만 이제 개별 기업의 어떤 관점에서는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 수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점, 특히나 패션 기업 PBH라든가 뭐 바이오 기업인 일루미나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제재가 좀 시작된 점, 그리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에 관련된 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해서 반독점법에 관련된 조사를 좀 시작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극단적인 양상으로 좀 더 이어진다면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좀 머물러 준다면 그런 큰 영향들은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후에 뭐 미국에서 해당되는 어떤 품목을 더 늘린다거나 보복 조치에 관련된 내지는 뭐 추가 관세에 관련된 이 세율들을 더 상향시킨다면 그 부분은 좀 약간의 우려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지수 자체는 미중 갈등과 관세 리스크의 영향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지 이 종목별로 그 내에서 반사이익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관세에 관련된 노이즈가 좀 나왔을 때 특히나 오늘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관련된 어떤 추가 관세에 관련된 비율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집권 일기 때의 흐름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 세금을 다소 좀 면제받는 내지는 세율을 축소하는 대신에 쿼터제 안에서 우리가 수용을 했죠. 일정 부분에 대한 미국 수출이 그 총량에서 좀 한도가 좀 다 되면 추가적인 수출이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쿼터제 수용으로 트럼프 집권 일기 때 협상을 했다는 부분. 다만 현재는 정부의 어떤 이 대통령이 현재는 좀 부재한 상태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미국과의 어떤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만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인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뭐 철강이라든가 뭐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겠고 다만 해당되는 과대 낙폭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일기 때와 좀 유사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극단적인 어떤 흐름들보다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은 대체적으로 협상용 카드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관세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많은 좀 베네핏을 좀 넘겨주면서 협상을 좀 이끌어왔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중장기 영향은 좀 다소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로써 과대 낙폭 구간이 생긴다면 오히려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이 그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트레이딩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고용 같은 경우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고용 여기가 너무 뜨겁지 않다라는 부분에 힘입어서 이번 주 CPI, PPI 역시도 발표될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했던 고용 지표의 특성들을 보면
이게 과연 정확도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네. 자주 들거든요. 허리케인 여파에 관련돼서 이 고용 창출에 관련된 이런 지표들에 관련된 어떤 이 갭차도 굉장히 좀 컸었고, 특히나 이번 지표의 경우에는 LA 산불에 관련된 영향들이 얼마만큼 고용 시장에 좀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크게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죠. 시장의 컨센서스에서는 16만 9천 건, 그리고 지금 발표된 데이터가 16만 6천 건이니까 크게는 뭐 하회한 것은 아니지만 소폭 하회는 좀 맞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최근에 좀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 지표 대비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업률이 전월 대비해서 0.1%, 시장 컨센 대비 0.1%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업률도 적다. 이 부분은 이게 과연 고용 시장은 견조한데 실업률까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한 고용 상태를 좀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체적인 평가들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현재까지도 견조한 그런 흐름들 좀 보이고 있다는 어떤 일부의 부담감이 있고요. 시간당 임금이 지금 전월 대비해서 0.5%가 좀 증가됐습니다. 이게 컨센이 0.3%니까 0.2%를 좀 상회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 향후에 인건비가 좀 물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감안했을 때 연준에 상당한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패드워치가 3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92% 정도를 좀 제시했다는 점, 이 부분은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가 조금 더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될 뭐 1월 CPI 내지는 PPI 지표가 어떻게 조금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스탠스 기조를 좀 더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해당 지표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더 덜어나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CPI, PPI 발표, 이 해당 지표 역시도 자세하게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역시 연준의 금리 방향 역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술주의 향방이 여기서 또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채 금리가 상향되면서 미국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국채 금리 상승세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준의 금리 방향은 어떤 모습 보여지게 될까요? 우선 금리 기조를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9월 달에 1회 인하 정도로만 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의 점도표가 2회 이상은 좀 불가피하다는 뜻인데, 다만 우리가 좀 정책 기조를 봤을 때 특히나 EU의 경우에나 유럽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금리의 어떤 목표 수치가 한 2%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한 2회에서 3회 정도 더 인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회 정도 인하 경도를 좀 가져간다는 부분. 최근에 영국의 경우에도 금리 동결을 좀 예상을 했지만 0.25포인트에 관련된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됐다는 점들을 우리가 참고하면 좀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미국의 방향성들, 특히나 이 연준의 어떤 부담들은 지금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어떤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하방보다는 상방 압력에 부담을 좀 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2%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것을 좀 보고 싶다라고 좀 언급했던 그런 수치가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준다면 금리 인하의 경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좀 복기를 좀 해봤을 때 상반기에 그렇게 좀 매파적으로 갔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부각되면서 금리를 더 빨리 내렸었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좀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은 일단 뭐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이 명확하기보다는 유연한 흐름으로 다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이 정책에 관련된 영향들 안에서 충분히 좀 조정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관점, 특히나 에너지 물가를 좀 낮추면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그런 단서들을 좀 추정해 봤을 때 상반기는 보수적이지만 하반기는 다소 완화된 금리 정책 기조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보수적이더라도 하반기에는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주요 포인트 우선 금리 인하 더 방향성을 틀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은행주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1.98%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소폭 내림세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은행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주는 당분간 좋은 모습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트럼프 집권 일기 때 가장 강했던 그리고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됐던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주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수익 지표가 올해 4분기 실적에서도 확인 좀 됐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워낙 고가를 좀 형성했고 해당되는 어떤 이 금리에 관련된 어떤 경로 같은 것들, 금리의 어떤 인하폭들이 좀 제한적인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수익 지표, 특히나 EPS가 좀 상향되는 그런 흐름들은 오히려 배당 여건이라든가 향후의 기대 요인들이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 더해서는 트럼프 정책이 전반적인 어떤 이 금리에 관련된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평가하는 측면들이 좀 일부 있지만 성장 지표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크다는 관점에서 금융주의 경우에는 트럼프 일기가 좀 유사한 확장성 관점에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근에 뭐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단기 조정들을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수급으로 단기간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해당 섹터에서는 역시나 금융주가 또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금융주 역시도 탄탄한 만큼 해석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는 녹색 사기라고 했지만 태양광에 대해서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미국 태양광 기업은 어떤 모습 좀 보여주고 있나요? 글쎄요, 지금 태양광도 트럼프 정책이 과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일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린 뉴딜 정책에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던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 부분들이 뭐 행정명의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바로 좀 폐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다 해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워낙 태양광 섹터의 어떤 이 이익도 제한적이고 이익도 많이 훼손된 측면들 그리고 4분기에 어닝 미스가 있었고 오히려 성장 지표가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인용할 때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을 약간 좀 심어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태양광 산업이 좀 나쁘다라고 좀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책이 과연 완화될 수 있는가 이 포인트로 우리가 좀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중국에 대한 이 태양광에 대한 이 추가 관세 부분은 50%를 좀 부과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 7월까지 중국의 수출 부분의 어떤 규제가 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중국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웨이퍼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통해서 다시금 유입되는 그런 원천적인 흐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일한 세율의 어떤 부과율을 좀 반영한 관세를 좀 부과하죠. 이 부분은 미국 안에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반사 수혜에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지난 뭐 3분기, 4분기 실적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정말로 좀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트리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정책 기조가 훼손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상향시키는 관점에서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과 좀 방향성 확인이 저는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 확인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종전 계획과 더불어서 이번 주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 부과 조치가 오늘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일부가 좀 있겠는데 관세 리스크가 좀 재부각됐던 그런 영향들이 이전에 추가 관세라든가 보편적 관세에 관련된 부과보다는 특정 국가에 관련된 특히나 무역 적자 폭이 좀 큰 품목에 대해서 교역 상대국에 관련된 개별적인 어떤 협상용 카드가 좀 우세하다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장기적보다는 좀 단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좀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에 관련된 지표가 과연 이제 연준의 금리 경로를 어떻게 좀 반영시킬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포인트가 14일 날 독일 미넨 안보 회의가 좀 개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종전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주말 새에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통화를 해서 해당되는 안건들을 좀 논의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기업 안에서 특히나 이 건설 그리고 건설기계 장비 종목들의 단기적인 어떤 수급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단기 이슈도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물가 지표와 관세 리스크 그리고 독일 안보 회의에 개최되는 이슈 역시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영인 대표의 이슈와이드 관세 리스크 재부과 시장 현황 및 전략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영향을 주시하면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1월 CPI, PPI 물가지표 발표에 따른 수급 역시 주시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독일에서 안보 회의가 체크가 될 예정인데요.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변영희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밤사 있었던 코인 소식들 이가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4일 발표를 통해서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10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 및 액화 천연가스에는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0시를 기점으로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강행하자 약 1분 만에 나온 맞대응 조치입니다. 중국은 추가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희귀 광물 수출 제한, 패션 기업 PVH그룹과 생명공학회사 일루미나 제재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지 않아서 추가 관세 부과 전 협상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면서도 다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 수행하던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는 방대한 정부 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AI에 주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연방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를 분석 중입니다. 한 관계자는 도지의 목표는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며 기술 관료가 정부 관료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일부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최대 6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행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에게 국방비 지출 검토를 지시했으며 교육, 군사 분야 등에서 예산 낭비를 발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부 장관들은 도지가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에 접근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시바 총리를 인터뷰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강하게 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초청과 관련해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서 이시바 총리는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US 스틸이 미국 기업으로 남아있다고 인식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본 제철 CEO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제철은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141억 달러 인수 계획에 더해서 설비 개선을 위한 투자액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 제철의 거래가 다시 집행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인수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시간대가 7일 발표한 2월 소비자 심리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3%로 전월보다 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67.8%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구재 구매 여건 지수는 12% 하락했으며 개인 재정 전망 기대치도 6% 낮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같은 날 발표한 고용 보고서에서는 1월 실업률이 4.1%에서 4%로 하락했으며 임금은 한 달 사이에 0.5% 상승하며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3월뿐만 아니라 5월과 6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1.5%로 반영하고 있으며 5월과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각각 54%, 55%로 낮아졌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벨트 경제 서밋에서 틱톡을 소유하더라도 이후 계획이 없다며 인수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었지만 틱톡에는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틱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유로도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외신은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될 경우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머스크의 인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틱톡 금지를 주장하다가 입장을 바꿨듯이 머스크 역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며 매각 협상을 지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관세 인하 및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같은 조치 없이는 틱톡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바이트댄스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각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도 관세 그리고 무역 갈등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전일장 한마디 짚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고래 싸움에 돌고래 등이 터진다. 지난번에 배종찬 소장께서 우리는 새우까지는 아니고 돌고래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다퉈서 계속해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이에 우리 증시 역시도 각 종목별로 웃고 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또 어떤 테마들이 상승세를 보여줬을까요? 테마별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전투가 치열해지고 있죠. 우선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은 목요일장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종목인 PI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지난 4일에 데뷔한 코스닥 상장사 PI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장 당일에도 12%가 넘게 내림세를 기록했는데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솔루션 업체로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이번에 또 호재가 있죠.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에 출시하면서 부품과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키워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격이 시작되죠. 최태원 회장의 SK, HBM에 이어서 SIC 웨이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습니다. 반도체 빅피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도체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역시 상승세를 이어나갔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라고 하는데 기존 실리콘에서 C가 추가가 됐습니다. 친환경과 전력 효율이 높고 고온에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반도체 대비해서 기존 실리콘 반도체 대비해서 전력 변환과 효율이 최대 50%까지 높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 열에 굉장히 강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노벨상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죠.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건설 기계와 농기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테슬라에 대한 엇갈린 시선입니다. 우선 로봇은 긍정적이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대량 생산의 시동이 이제 잡혀지고 있는데요. 다만 테슬라는 원래 본래 했었던 본업인 전기차 쪽에서는 아쉬운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판매량이 11%나 넘게 감소했고 또 독일 쪽에서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주가는 사흘째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는 12명, 보유 12명, 매도가 10명인데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좀 입장을 바꿀지도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었던 이가 K원전 수출도 삐걱한 모습입니다. 한수원이 슬로베니아 사업 수주 중단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합의와 더불어서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쪽에서 수주를 잡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쪽에서 수주를 잡으려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일제히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피팅밸브와 강관, 석유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입니다. 방산 비중을 절반을 넘긴 현대로템 올해 영업이익은 1조 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11%가 넘게 올랐고요. 호실적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였죠. 방산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6%가 넘게 올라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시총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이 젤렌스키와 푸틴 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락업 해제에도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락업이 해제가 된다면 변동성이 크게 보여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장을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인스코비는 자회사 아피메즈 상장 일정 소식에 24%가 넘게 급등했는데요. 아피메즈는 나스닥의 상장 계획을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신약 후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꿀벌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장 소식에 더불어서 23% 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전일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나름 선방한 한 주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추가적인 재료가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하락한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주말 사이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에 있는 이시바 총리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갖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시바 총리는 일단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방위비 2배 증액으로 화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방위비 2배 증액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이제 타겟이 한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이름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방산주 위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미 투자를 1조 달러로 크게 늘리고 미국산 LNG 수입을 약속을 하게 되면서 일단 관세에 대해서 선방 좀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증시 키워드가 또다시 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무역을 하고 있는 상대국에서 미국산 제품에 매기고 있는 이 관세에 대비해서 미국에서 매기고 있는 관세가 더 적다면 그만큼 보복적으로 관세를 좀 높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현지 시간 10일에서 11일 발표 예상이었는데 오늘 아침 나온 기사를 보면 또 11일에서 12일 정도 예상되고 있어서 러프하게 이번 주 월화수 정도는 좀 관세 이야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타깃으로 한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관세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켜봐야 될 시장 포인트들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당연히 이제 관세 부과되면 달러 강세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건 다시 원화 약세로 이어지게 되겠죠. 원화 약세가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세 이야기 나오면 항상 좀 떨어지는 섹터들 있죠.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쪽들 주가 흐름 추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미 정상 외교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강력하게 있음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남북 경협주 움직임은 좀 어떨지 함께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서 나왔던 단독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태원 SK 회장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좀 키워라라는 코멘트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해서 AI랑 로봇 사업에 대해서 본격화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신규 프로젝트를 주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다만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외에서는 이 뉴스를 반영을 하면서 SK향으로 되어 있는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들은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죠. 그리고 또 조용히 넥스트 HBM을 SK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반응이 좀 나왔던 섹터들 좀 살펴볼 텐데요. SiC라고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SK에서는 넥스트 HBM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좀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을 소수의 기업들이 좀 독점하고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커질 건데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해서 이 시장을 SK가 선점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사용할 때 만드는 웨이퍼가 실리콘인데 이게 175도가 한계인데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로 바꾸게 되면 최대 400도까지 버틸 수 있게 되고요. 전압도 최대 10배 정도 높여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고전압 그리고 높은 온도, 고온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HBM 같은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발열입니다. 그래서 이 발열이란 키워드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액침 냉각이랑 유리 기판일 텐데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솔루션으로 제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는 웨이퍼를 SK 실트론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공략 더 범위를 넓혀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생산 공장도 모두 미국 안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서 관세에 있어서도 좀 프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마무리하고요. 오늘 예상 체결지수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엇갈리면서 출발 준비합니다. 코스피는 0.57%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주봉상 양봉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점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시죠. 네, 2월 10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는데 수치가 예상보다 높았고요. 오후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예고하게 되면서 이 소비 심리 지수 자체가 워낙 떨어졌고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강하게 누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3대 지수들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난 금요일을 살펴봤을 때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을 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3% 떨어지면서 2,510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47% 정도 떨어지면서 현재는 740포인트 선을 깨트린 채로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음식료품과 섬유, 의복, 종이, 목재는 모두 다 상승보를 켜고 있습니다. 다만 화학과 의약품 쪽에서는 낙폭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화학 쪽에서 0.7%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역시나 철강과 금속 쪽에서 1.14%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장 안에서 철강 쪽에서 부진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기계라던가 전기전자, 운수장비 모두 다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1%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지금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통 쪽에서 1.85%,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도 현재 0.9%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는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가은 앵커의 이 브리핑에 따르면은 오늘장 안에서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주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과연 시세를 얼만큼 낼 수 있을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홀로 상승부를 키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 일단 출발 자체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하락부를 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사업부가 TSMC에 2개 분기 연속해서 매출에서 뒤처졌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를 살펴봤을 때 이 외국인의 이 주간 순매도 1위 종목 자체가 삼성전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1.1%대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지금 반도체 투탑에서도 오히려 조금 더 돋보이는 하락세를 가려내고 있고요. 1월에 MCP 수출 금액이 전달 대비했을 때 30% 정도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증권가에서도 코멘트를 하나 붙였습니다. HBM에서도 이 계절성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 HBM 출하량이 작년 4분기 대비했을 때 10% 이상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지금 1위부터 5위 안에서 낙폭 자체는 제일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82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3위 기업으로 다시금 올라오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 원인을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재용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라는 것과 덧붙여서 이 가파른 실적 성장이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줬다라는 것을 좀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에서 코멘트를 하나 붙였습니다. 북미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게 됨으로써 국내 배터리 업계가 실적 회복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지금 단독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 M&A를 추진하면서 렌터카 쪽에서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두 다 하락불이 켜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550억 정도 투자해서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CMO 맡겼던 ALT-B4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공장 건설에 나선다는 것을 다시금 해석을 해보자면 빅파마가 요구한 물량이 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낙폭이 2%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1.5%대로 지금 1%가 훨씬 더 넘어가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부와 국회가 국내에 이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게 세액 공제 대신에 직접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가에는 지금 반영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LB가 0.78% 떨어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 5위 자리에서 지금 시가총액 4위 자리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간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역시나 하락불을 킨 종목들,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자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단독 보도 뉴스부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이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해서 인공지능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지능형 공장 구축에 투입될 로봇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이고요. 나아가서 향후에 AG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림까지 현재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유일로보틱스라던가 유진로봇, 로보로보, SBB테크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장 안에서 로봇주들 스타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0.12% 약보합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는 2%대 아주 강한 출발 보여주면서 오늘장 안에서 로봇주들 시세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수원이 스웨덴에 이어서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전에서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SMR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한 결정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유럽 원전 시장을 웨스팅하우스에게 내어주게 되면서 사실상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현재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0.86% 정도 그래도 오름폭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HLB의 진양곤 회장이 HLB 이노베이션 주식 11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하나오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장 안에서 지금 2.58%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분출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 5위 해운사가 이 하나오션에 12억 달러 규모의 LNG 컨테이너선 발주를 이 방한하는 것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과연 어디까지 오름폭 형성할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74%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2%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LIG 넥스원이 2%대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비수기로 모듈 판가 하락으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이 증권가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DB하이텍은 엘스페스의 이 실리콘 커패시티를 위탁 생산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 쪽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재무 건전성 점검을 위해서 수시 검사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BNK 금융지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상승폭과 하락폭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4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가 추이를 살펴보자면 우리금융지주가 3%대로 굉장히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중소기업 IBK는 0.3%, 삼성화재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 열린 시장인데 다행히 양시장 모두 약보합 수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외국인은 일단 매도로 찍혀 있긴 한데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대체적으로 좀 미국에선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었고요. 일단 상호관세 부과된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이슈가 좀 부각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하게 되는 그런 영향으로 좀 이어졌지만 상호 관세의 의미를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올린 만큼 올리고 내린 만큼 같이 내린다. 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가 아니라 무역 적자 폭이 큰 특정 국가들이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제 상호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인 보편적 관세 현실화와는 약간의 좀 괴리율이 좀 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경계 심리는 좀 반영을 시켰지만 그렇게 이제 그 이전처럼에 대한 어떤 급락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미국 증시도 시간에서 0.2%대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가 경계 내지는 관망 심리를 좀 포함하고 있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들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좀 갖고 어떠한 확장성을 좀 갖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근에 증시 예탁금이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 보이고 있어요. 50조 원 중후반까지 좀 올라갔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최근 7개월 이래 이 거래 규모가 좀 가장 크게 좀 증가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좀 보면 개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수의 확장성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명확한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더라도 뭐 환율의 어떤 변동성들, 환율의 하락 요건들이 다소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 대체적인 어떤 정책 불확실성들이 외인의 명확한 그리고 중장기 스탠스를 약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뭐 지수의 흐름들이 장 초반이긴 하지만 외인의 매도세가 좀 크게 좀 증가되지 않는다면 혼조세 양상으로 좀 이어지겠고 이 부분은 개별 종목들에 관련된 희비 안에서 개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도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주셨고 일단은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갑니다. 관세 이제 발표를 날짜를 한 11일에서 12일 정도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 정도로 발표할 수 있다라는 속보가 오늘 아침에 전달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관세 리스크에 대비를 하는 한 주가 돼야 되는 걸까요? 네, 크게는 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관세 관련된 특히나 이제 상호관세 부분들은 보편적 관세처럼 일률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 다 적용되는 그런 요건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 관점에서 뭐 관세 부과하면 나쁜 건 맞지만 상호관세라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아니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고 상대국이 막대한 이득을 좀 취한다라고 좀 느꼈을 때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책들을 현실화해야 했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집권 1기 때도 좀 다소 유사한 흐름들이에요. 상호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체적인 보편적 관세가 좀 현실화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무역 협정을 통해서 미국에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미국에 많은 이익 기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관세가 완화되거나 면제 조치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좀 협상용이라는 이런 카드, 협상용 카드라는 어떤 전략들이 좀 우세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관세 리스크와는 좀 다르게 학습 효과 관점에서 좀 더 완화된 심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이번 주에는 1월 CPI라든가 PPI 발표가 있죠. 여기 관련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페드워치의 경우에는 뭐 3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92%까지 뭐 상향 제시가 좀 됐는데 금리 인하의 경로 관점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사실 물가 지표가 완만한 하락세가 아니라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은 정체 구간이라는 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부담 요건으로 좀 이어져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 상승하게 된다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최근 3개월에서 6개월간의 둔화세가 아니라 점진적인 감소세를 좀 보여준다면 우리 연준이 어떤 금리 인하의 경로라든가 인하의 횟수를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 좀 되겠는데 고용 지표가 좀 견조했는데 실업률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 시간당 임금이 좀 상승했던 그런 점들 좀 감안해 보면 이번 주는 매크로 지표에 관련된 소화 관점에서 경계 심리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특히 더 매크로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변동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하락 쪽으로 좀 더 기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미반도체랑 하나 정밀기계 이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TC본더 정식 납품에 대한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제 TC본더를 두고서 한미반도체가 계속 독점 체제를 좀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제 여기에 한화 정밀기계 같이 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보면 한 5에서 6%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전에도 독점이 깨질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던 바가 있어서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니까 이 정도 밀리고 지지를 받고 올라올지 아니면 하방을 좀 더 열어둬야 될지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원화 관점을 리스크 요인을 좀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에 커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있는 점유율을 나눠 먹는다 이렇게 좀 판단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조정 내지는 우려감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커지고 그 파이가 커지는데 양분화가 좀 된다? 이게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 부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점유율을 나눠서 양분화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그동안은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체제를 좀 구성했지만 모든 이 대기업들과에 대한 원천 관계, 이 공급 관계를 보면 한 기업과 좀 독점적인 체제를 유지했던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해당되는 기술이 독보적이고 내지는 독점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을 좀 제외한다면 모든 기업의 경우에는 이원화 정책을 좀 쓰는 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에 관련된, 양산에 관련된 변수 요인도 있고 해당되는 장비의 어떤 공급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을 좀 빚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원화 전략들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었는데 시장이 단기적으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독점 체제가 워낙 좀 견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후발주자의 진입으로 인해서 그 아성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은 일종의 어떤 노이즈 내지는 조정의 좀 빌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실적이 2024년도 대비 2025년에도 얼마만큼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영업이익률, 즉 OPM을 얼마만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장비주의 경우에는 작년에 OPM이 정말 좋은 기업들이 한 40에서 50%예요. 50%라는 건 내가 1,000원을 팔아서 영업이익이 500원이 남는 거죠. 굉장히 좀 큰 이폭입니다. 통상적인 제조업의 OPM이 10% 미만이에요. 7에서 8%. 특히나 임가공의 경우에는 1에서 뭐 보수적으로 한 3.5% 정도. 그리고 이제 장비주의 경우에는 많이 팔아야 한 10에서 15% 정도 해도 장사를 좀 매우 잘한 수치인데 대체적으로 이 HBM 이 반도체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35에서 많게는 한 50%대까지에 대한 OPM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일단 뭐 시장에 관련된 우려감들 뭐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견조한 이익률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사가 보도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는 있긴 하겠지만 장비단의 OPM을 좀 고려해 본다면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개장하고 나서 계속 쭉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계속 몸을 좀 낮춰가는 구간에 있고요. 6.8% 하락하면서 그동안 좀 10만 원 선 잘 지켜줬었는데 여기도 지금 깨지면서 9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상호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체크 많이 하셨을 겁니다. 2월 24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기 참석에 대해서 고려 중이다. 보통 이게 관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엔터도 흐름이 좀 나쁘진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 이게 지금 일정을 앞둔 상황 속에서 중국 관련해서 소비주들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때가 된 걸까요? 중국 소비주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과 방문 좀 했을 때 그렇죠. 한한령 해제를 좀 요청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거에서 후속적인 어떤 메시지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었고 특히나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 시진핑 주석이 좀 참석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그냥 방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 대한 완화된 기조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포용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엔터주에 좀 가장 강하게 좀 나타내지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의 화장품, 뭐 카지노, 여행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이 중국에 관련된 수요가 일부는 좀 회복되면서 수익 지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다만 우리가 좀 예상했던 과거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이 돈의 규모가 좀 더 줄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먼저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뀐 것이죠. 과연 뭐 과거에는 면세점에서 해당되는 한국산 화장품을 많이 싹쓸이를 좀 해갔다면 지금의 경우에는 가성비 위주의 올리브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에 관련된 가성비 쇼핑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화장품이 고차원 트렌드라고 해서 자국에 관련된 화장품 브랜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즌에 비약적인 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관련된 품질이 한국산보다 뭐 중국산이 좀 크게 좀 떨어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벌크형으로 원료를 가져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이제 방식들이 좀 보편화된 그런 점들 감안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어떤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 화장품 섹터의 어떤 수급 요건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영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 중국의 이 영향력 관점에서는 뭐 관광 수요라든가 여행객 수요가 재차적으로는 좀 회복률이 좀 더 증가되는 그런 흐름들인데 과거와는 좀 수급적인 지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엔터주에 좀 영향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엔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전반적인 중국 소비주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조선이 개장하고 나서 그래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 빅3가 지금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기사 보니까 수주는 또 중국 쪽에서 싹쓸이를 해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중국 쪽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도 엔진은 한국산으로 달아달라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선 안 그래도 많이 너무 올라서 가격도 그렇고 밸류도 부담이 좀 있었는데 같이 좀 수혜 받을 수 있는 엔진을 지금 보는 건 어떨까라는 관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국내 엔진사 특히나 HD 현대말린솔루션의 경우에는 HD 그룹 안에 관련된 밸류체인 그래서 수주 성과 연동된 납품처는 HD 그룹 조선 계열사들의 많은 공급을 하고 있죠.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에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의 대형 조선사들의 공급 비중이 국내와 중국으로 좀 우리가 그 비율을 좀 봤을 때 5대5 내지는 한 6대4. 그러니까 중국과 국내 기업들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국내가 소폭 증가하거나 또는 중국이 좀 소폭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수주 성과가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역 양국 관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지표들은 다소 수주의 연동 성과들은 좀 제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엔진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DF 엔진이라고 좀 불리려고 있는 이중 연료 엔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엔진을 좀 구성합니다. 디젤로 평상시에 주행을 하다가 암모니아라든가 좀 에탄올이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그러니까 친환경 어떤 에너지를 대체 연료를 좀 쓰면서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는 엔진을 이중 연료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탄소 배출권 규제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들 때문에 앞으로는 엔진을 DF 엔진으로 좀 전환돼야 되는 그런 전환율을 주시를 해본다면 엔진 업종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어떤 성장이 좀 기대될 수 있겠고 특히나 LNG 선박에 관련된 어떤 이 엔진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인데 이 부분은 트럼프 정책 수혜주 안에서 오히려 천연가스에 관련된 개발들 특히나 최근에 이 관세 협상이라는 부분들은 미국의 천연가스를 팔기 위한 수단이다. 자,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LNG 선박 내지는 LNG 선박에 공급을 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어떤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항상 뭐 탑픽을 하나 엔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국과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예상될 수 있는 엔진 쇼티지 공급 부족 사태에 관련된 단가가 상향돼서 이제 반영되는 효과들을 보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이익의 기여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습니다. 네, 오히려 탄소 배출권 규제가 좀 더 힘차게 좀 시행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점진적인 성장을 좀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반기쯤 됐을 때 다시 한번 엔진사들이 힘을 좀 낼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위 테마들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독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SK 최태원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해서 신규 프로젝트를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SK 향이 좀 묻어있는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됐고요. 시메스나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T 로보틱스도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릭스로 제가 묶어봤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랑 같이 애로에 대한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컸고요. 이게 체결되고 나서는 일라이릴리의 독점으로 라이센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NA 간섭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치료제들을 살펴보면 메시나 탈모,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펩트론도 일라이릴리랑 애로를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좀 악재로 작용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엔터 준비를 좀 해봤고요. 앞서서 살짝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한령에 대해서 해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마 세 가지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수급이 좀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좀 로봇인데 로봇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SK그룹이 SK텔레콤을 좀 주축으로 해서 그룹 계열사의 지능형 공정에 관련된 구축을 계획한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고 AG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오늘 SK양 로봇 사업과 좀 연계 가능성이 높은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PJ전자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로봇주에 관련 수급 기대감들은 뭐 지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 즉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언급했던 이 미래 로봇에 관련된 추진단을 좀 신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어떤 본격적인 어떤 박차를 좀 가하겠다라는 전략이 좀 제시가 좀 되면서 이 부분이 로봇 섹터의 어떤 수급을 좀 이끄는 좀 트리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좀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가정용 AI 로봇 본래 출시가 좀 임박했다라는 부분들. 1분기보다는 2분기 출시가 좀 유력한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이 AI 로봇의 상용화 관점에서 향후에 어떠한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지 이것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최근에 중국에 우리가 중국에서 이 로봇에 관련된 실현 영상들 좀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그 해당되는 내용들 보면 로봇 기술이 정말 이 정도까지 좀 발전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더 구체화됐고 오히려 그런 성능적인 부분들이 좀 더 배가 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정말로 좀 상용화가 좀 임박했거나 공정에 좀 투입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의 어떤 개발 성과들은 계속해서 좀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도 대기업을 좀 중심으로 한 대규모 좀 투자가 M&A와 좀 연동돼서 성과를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CES 2025에서 좀 언급을 했죠.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의 어떤 시장 트렌드는 AI에서 로보틱스로 좀 변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했었고요.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양산 계획을 좀 구체화하면서 최근에는 대량 인력 채용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일부 테슬라 공정 안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투입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좀 가시화되는 일부 상용화를 좀 주목을 해보면 구체적인 어떤 단가 같은 것들 사용 스펙들이 좀 더 확정되는 그런 구간들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의 로봇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는 M&A에 관련된 성과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과거에는 하드웨어 측면들에 관련된 투자가 좀 더 선행돼서 좀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로봇 하드웨어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과 좀 접목된 그래서 특화된 로봇의 어떤 방향성들 내지는 해당되는 어떤 이 서비스를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완벽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두뇌와 같은 스스로 좀 사고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는 기술 구도 관점을 좀 주목해 보면 휴머노이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 성과에서는 공정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협동 로봇이라든가 이송 로봇 물건을 좀 날라주거나 스스로 움직여서 물류 창고에서 스스로 좀 일을 하는 이송 로봇의 어떤 수요가 좀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서비스 로봇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 F&B 시장에서의 관련된 조리 로봇이라든가 또는 서빙 로봇, 그다음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그런 로봇의 유형들이 계속해서 좀 더 다각화되는 되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오히려 작년부터 좀 이어졌던 그런 성과들이 올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1월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로봇이 좀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게 되면서 올 한 해를 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계속 움직임은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로봇이 자율주행이랑 또 엮여서 같이 움직인 바가 있습니다. 로봇의 자율주행 관련주인 라이다 센서가 같이 부착이 되게 되면 SOS랩 같은 경우엔 더 큰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큰 움직임을 보인 바 있는데 그러면 로봇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붙어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그중에서도 레이더나 라이더 같은 센서 관련주들은 더 큰 상승세를 좀 보일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레이더, 라이더 관련된 기술이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 건데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술 체계를 좀 구현했거나 양산 체제를 좀 갖춘 기업들은 몇몇이 안 됩니다. 그런데 관련주가 해당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의 상승폭들이 좀 더 크게 나타내준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좀 지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대체적으로 좀 보면 현대모비스라든가 HL만도 특히 HL만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국내 초소형 레이더, 자동차용 초소형 레이더를 좀 상용한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 초소형 이 레이더의 공급량들이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아마 올해 상반기부터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우리가 완전한 자율주행을 좀 구성하고 있는 차종에 대한 판매량들이 현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산 규모를 좀 갖추기는 좀 어렵지만 자율사인 HL 클랩 무브를 통해서 해당되는 기술 고도화 요건들을
충분히 좀 갖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LG노텍의 경우에도 카메라 모듈과 센싱을 좀 연동한 자율주행 부품을 현재 좀 상용화했기 때문에 양산 체제 관점에서는 향후에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생산이 보편화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충분히 좀 공급 역량을 좀 갖춰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밑에 부품에 관련된 세부적인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납품 이력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도 저는 포트가 좀 다양하게 좀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기대원들을 갖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종목들보다는 향후에 양산 체제 안에서 정말로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특히나 자동차 업종들과의 관련된 파트너십이라든가 공급 이력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를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율주행 하면은 일단 대표적으로는 카메라 관련주들, 프론티어 같은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SOS랩 같이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 같은 종목들도 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포트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한다면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상한가에 묶여있는 종목이 지금 올릭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던 이슈를 반영을 하면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갭 띄우면서 지금 상한가로 그대로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펩트로는 좀 금요일엔 떨어졌다가 그래도 오늘은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4% 넘게 상승하여 지금 10만 원 선에 딱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릭스는 지금 RNA 간섭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게 메시나 황반 변성 아니면 탈모 치료제, 비만 치료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 이걸 반영하면서 반대로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긴 했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어쨌든 일라이릴리라는 큰 기업을 지금 등에 업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같이 좀 크게 좀 성장할 가능성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일라이릴리의 이 메시라는 이 후보 물질을 라이선스 아웃했다는 그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 전체 규모가 한 9천억이죠. 이게 9천억 원이 뭐 한 번에 다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계약금 받고 점진적인 어떤 이 기술 성과에 따라서 마일스톤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또 성과에 대한 어떤 배등 보상을 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가 좀 완료가 된다면 부과되는 마일스톤에 대한 규모를 모두 다 이전을 받고 추가되는 로열티 기여 수익들을 배분 요건에 따라서 좀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 일라이릴리와의 관련된 협업 이슈, 특히나 올릭스가 지금 비만 치료제로 좀 부각됐던 메시 기술이 오히려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 펩트라는 경우에는 플랫폼 가치 평가에 관련 계약을 좀 체결했지만 현재 라이선스 아웃까지 좀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는 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이 올릭스에 오늘 조금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성과적인 측면들이 시판 허가라는 것을 모두 다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차이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아웃을 좀 했다는 것은 해당되는 어떤 이 제약사가 이 기술을 인정했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성과 관점에서는 이 메시 기술을 비만 치료제에 정말 적용을 할 것인지 그 이후에 뭐 대사증후군에 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은 좀 밝혀지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일라이릴리와에 관련된 계약 요건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내지는 뭐 다른 질환에 관련된 치료제 그런데 우리가 비만 치료제가 좀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적응증 확대라고 하죠. 지금 해당되는 약물이 특히나 뭐 비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심혈관 치료제라든가 무호흡증, 뭐 수면 치료제라든가 다양한 질병군에 관련된 효용성 내지 효능이 있는지에 관련된 검증들이 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어떤 적응증 확대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 효과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저는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이 성과는 단기적보다 조금 수급의 연속성들 관점에서도 수급의 연속성을 좀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펩트로는 일라이릴리랑 지금 평가 계약을 체결한 거고 올릭스는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정정드리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한가에 묶여 있는데 수급의 연속성을 좀 감안하게 된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릭스 테마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특정 다수 국가의 상호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대표 수출 업종인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일에서 1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언급한 가운데 10일에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의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관세 부과와 달리 1962년 무역 확대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서 실제 부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의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국내 관련주의 상승은 한국이 중국 등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릭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신약 후보 기술을 추출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올릭스는 일라이릴리와 지방 간염 치료제인 OLX-7506의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9,117억 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제품 로열티 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올릭스는 OLX-75016에 대해서 임상 일상 활동을 계속해서 완료하고 일라이릴리는 기타 연구와 개발, 상업화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림 로봇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중한다는 소식에 협력 이력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ICT 기술센터 내 AI 로봇 연구 조직을 서울 을지로 본사 사업부로 이전했습니다. 해당 팀은 계열사 생산시설에서 활용될 지능형 로봇 서비스 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고 대부분 업종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장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그 하락폭 자체가 어느 정도를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0.45% 하락하면서 2,5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대 하락하면서 740포인트 선까지 다시금 되찾은 모습입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물량을 출하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거의 700억 가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관 투자자가 매수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1,154억 원 정도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현재 1,276억 정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 모양 자체는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폭과 하락폭이 어느 정도는 좀 확대가 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 쪽에서는 거의 1%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화학이라던가 의약품 쪽에서는 1% 안팎의 하락세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과 금속 같은 경우에는 1% 초반에서 지금 2% 가까운 낙폭까지 형성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이라던가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지금 모두 다 0.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소 부진하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폭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통 쪽에서는 1.5%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요.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화학 쪽에서는 1% 이상의, 반면에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는 그래도 오름폭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낙폭 자체는 많이 줄여나갔고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5%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1% 초반대의 낙폭을 형성하면서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폭을 조금씩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HLB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1.4%대, 에코프로가 1.3%대, 에코프로 BM이 1.5%대에 떨어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5% 낙폭을 그리면서 다시금 시가총액 5위 자리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현재 강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19% 상승부를 키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53%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5.34%,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2%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LIG넥스원과 다른 행보 걷고 있습니다. 1.32% 정도 떨어지면서 지금 거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의료기술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업종 살펴보자면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항체 정제용 차세대 레진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노을 같은 경우에는 혈액과 암 진단 원천 기술을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파마리서치와 휴젤이 1%대, 2%대, 그리고 펩트론이 4%대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까지 모두 다 지금 비만 치료제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과연 좋은 성적표 가지고 올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공정산업 쪽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특징적으로 자리하고 있죠. 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 진출을 위해서 소부장사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SKC라던가 필옵틱스, YC캠, 캠트로닉 같은 종목들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시세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코스피 2,500선을 오리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는 꼭 신경 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습 효과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지수 출렁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